안녕하세요. 박상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8회 맞나요? 16회에 걸쳐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과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들 법학 초심자로 가정하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민법 들으신 적 없다고 하셨죠? 네. 일단 오늘은요, 수업을 7시부터 10시까지니까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60분 하고 15분 쉴 거예요. 강의 계획서 잠깐 보고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민법을 어느 정도 점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략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과락만 넘기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한 50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받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60점 이상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렇죠. 한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근처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쉽게 말하면, 좀 없는 말로 하면 저는요, 민법을 수박 겉핥기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고요. 좀 멋있는 말로 하면 민법을 꿰뚫는 것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런 거 다 건너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기본 강의에서는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외울 게 수험은 암기와 망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참 힘들고 어렵지만 외우는 거를 조금 덜 하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수험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내린 결론은 이해와 반복입니다. 이해를 해놓고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야 되는 시험이라면 암기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시험처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만 맞는 시험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해와 반복으로요. 수험에서 또 중요한 거는 여러 과목을 함께 한 번에 하시잖아요. 여러 과목들을. 그러니까 민법을 하다가 노동법을 하다가 다시 민법으로 돌아오면 민법 머리로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놓으면 그게 조금 더 전환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포인트를 많이 가지시면 민법이 양은 방대해 보이지만 그래 뭐 적당히 한 그 정도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 정도로 생각이 나실 거고 시험장 가서 그런 거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총 5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499페이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버릴 겁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많이 버리면 좋은 거죠. 그 많은 판례들, 그 많은 예외들 최대한 많이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요,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좀 잘 알고 가자. 그리고 최근 10년간 기출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판례들은 좀 넘어갈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을 많이 할 거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제 강의 특징에서 제가 좀 써놓은 말들이죠.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정도까지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방대하니까 모든 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결국의 목표는 1차 시험 합격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최종 합격이시니까 여기에는 완벽하게 가성비 따져서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점수를 받는데 그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뒷장, 수강 대상은 공인노무사 1차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법학 초심자도 강의를 듣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재에다가
작업을 좀 할 거예요. 무슨 작업이냐면 밑줄 치는 작업 할 거거든요. 근데 밑줄 책을 굉장히 깨끗하게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수험 생활에서는 좀 그랬거든요. 막 자대고 밑줄 긋고. 근데 그거를 버리시고요. 형광펜 2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형광펜 2개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노란색, 하나는 좀 진한 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홍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황색 같은 계열로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2개가 색깔만 다르면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희어물건하게 칠할 수 있는 거. 그쵸? 마일드 라이너? 근데 그거는 또 일본 거잖아요. 25개? 우리나라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책을 좀 깨끗하게 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형광펜으로 이 책에 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그 희어물건한 색으로 칠하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자르지 말고 빨리빨리 쳐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책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노무사 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차리거나 아니면 어디 뭐 취업을 하시거나 가서 멋있는 책 이런 거 꽂아 놓지 마시고 멋있는 교수님 저 책 이런 거 꽂아 놓으실 거잖아요. 이런 거는 보고 수험 기간에 보고 뭐 후배가 있으면 좀 물려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보셔야 되니까 많이 책이 좀 닳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게 많이 보는 책이니까 너무 깔끔하게 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수업 방식은요. 밑줄을 다 쳐드립니다. 여기 밑줄 치세요. 여기 이거 필기하세요.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복습하시면 되고요. 예습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시는데 예습하실 거 없어요. 복습만 잘 해주세요. 복습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판례 사례들은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설명드리는 판례 사례들과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체크했던 법조문들 위주로 계속 이해를 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그래서 왜 제가 형광펜 2개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란색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진한색으로 밑줄을 치실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요. 최근 10년간 2회 이하 기출이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진한 색은 3회 이상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체크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체크.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저는 파란색을 선호했는데 펜 있잖아요. 빨간색 펜이나 파란색 펜으로 거기 근처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체크는 뭐냐면 최근 10년간 기출은 안 됐어요. 근데 모르면 안 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거 밑줄 친 부분과 체크한 부분 위주로 해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고요. 뭐 아래 그 근처를 좀 읽어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밑줄 친 부분 복습하는데 그러면 근처 아래 위 한두 줄을 같이 읽어 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교재가요 500페이지예요. 500페이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500페이지를 만드셨는지. 민총이 166페이지고요. 맞죠? 그리고 채권법이 333페이지입니다. 와, 대단하죠.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2배 아닙니까? 딱 2배? 우리가 16회죠. 그러면 이 비율로 따지면 이게 2대1 비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거고 한 6회 정도 7회, 그다음에 9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민총과 채권법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민총은 6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7페이지 정도 나가면 되는 거고 채권법은 만약에 10회 기준으로 하면 뭐 33페이지 정도 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도는 제가 고민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디까지 나가는 거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복습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산술적으로 그래서 오늘 뭐 몇 페이지 정도까지 나갔네? 그 정도면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라고 하루에 이 정도 나갈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게 생기시겠죠. 제가 질문은 쉬는 시간에는 안 받고요. 끝나고 받겠습니다. 수업 시간 끝나고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는 저도 그 다음 시간 준비를 좀 하고 머리를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조금은 같이 쉬어주시고 끝나고서는 저는 계속 있을 거니까요. 끝나고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직접 얼굴 보고 질문하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온라인 질문도 가능합니다. gmail 여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써놓으시고 질문해 주세요. 편하게.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오래 딜레이는 걸리지 않는 딜레이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통은 제가 숙제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집에 가서 그날 질문이 들어온 거를 정리를 하고 숙제도 하고 보통 잠을 자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거 L이에요. L. 알파벳 L.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오리엔테이션은 끝난 것 같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보겠습니다. 3페이지. 민법 처음 시작인데요. 뭐 전체적인 개관이라든지 이런 거 없나요? 나무를 보는 게 맞습니까? 숲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민법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리는 거는요.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미시적인 나무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볼 거냐면요. 3페이지 볼 겁니다. 제2절 민법의 법원. 거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첫 시간이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집중도가 엄청나게 좋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이제 민법 이제 시작이다. 다 외워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나오는 게 항상 첫 시간에 처음 나오는 거는요, 안 중요한 게 나와요. 의 나오고 이러잖아요. 연형 나오고 그래서 힘이 빠져.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나 하려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년에 1차 시험장에 가셔서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그거를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안 중요한 대로 넘어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할 건데요. 어디 할 거냐면 한 장 넘기시면 4페이지에 판례 박스 있죠? 판례 박스 하나 있죠? 거기 관습법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거를 설명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앞으로 수도 없이 등장하는 갑과 을과 병과 정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갑이 누구냐면요. 용인 이씨의 성년 여성들 5인입니다. 오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특정 종중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가문들, 어디 무슨 시 무슨 파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들. 용인 이씨 성년 여성들이었습니다.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을은요, 그 용인 이씨 종중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도 있겠죠. 대표자도 있을 거고 그 종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종원, 종회, 회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갑이요. 어느 날 을, 종중에 대해서 뭔가를 신청합니다. 청구해요. 법적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을 종중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종중에는. 종중 규약이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게 법으로 존재하고 있죠. 최상위 법이 헌법이고요. 그렇죠. 종중은 그 종중원들이 지켜야 하는 헌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중규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갑이 어느 날 종중규약을 보니까 종중규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성년이 되면 뭘 신청할 수 있다? 용인 이씨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 용인 이씨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 이런 종중 규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규약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종중원이라면 나이가 일정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경로금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대학에 가면 학자금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도 용인 이씨 종중에 소속되어 있는 성년 여성이니까 경로금 그리고 자녀 학자금을 달라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종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 종중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요, 행복하게 끝나는 결말은 없습니다. 무조건 트러블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닌데, 안 줄 건데,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아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상한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갑은 을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소송의 이름이 뭐냐면요. 종원. 종원이 뭔지 아시겠죠? 종중의 회원, 종원 확인 청구. 소송 제기. 법원에다가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용인 이 씨로서 성년 여성이긴 하지만 용인 이 씨의 종중원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세요,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우리나라는 재판 3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알고 계시죠? 1심, 2심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요. 기각 났습니다. 기각이라는 거는 원고패입니다. 원고패.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갑은 종중의 종원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 즉 이 의리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하. 자, 보겠습니다. 법원은요, 판사님은요, 판결을 하는 사람이죠. 판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면, 자,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뭘 펴보죠? 법전을 뒤져보겠죠. 민법도 뒤져보고, 뭐, 종중과 관련된 법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뭐, 가정의례 준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뒤져봤는데, 이러한 내용, 이러한 사항에 적용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성문법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적용되는 법률이 없으니까 저는 재판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재판은 해야 돼. 그러면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법전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해야 된다. 그러면 성문법이 없으면 과연 뭘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일단 관습법이라도 한번 봐라 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관습법도 없어? 그러면 조리에 따라서 판단해. 조리는 뭐냐면요, 일반 상식, 사회 상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 우리 사회에서 일반 상식은 이런 거지라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그게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얘가 바로 민법 1조입니다. 민법 1조. 우리 민법 1118조였나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법률의 민사관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심과 2심은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법전을 막 뒤져봤는데 뭐가 없었다? 이 사건에 맞는 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관습법을 봐야 되는 거죠. 관습법 존재한다고 봤습니까? 네, 존재한다고 봤어요. 근거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는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라고 봤어요.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관습법이죠. 이런 관습법에 따라서 1심과 2심은 원고패 판결을 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녀평등이라는 말도 좀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3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 인용을 했습니다. 3심에서 극적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판결이 바뀌어버렸어요. 원고 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그래, 민법 1조에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라고 했어. 그거 오케이. 그래서 1심과 2심이 이런 관습법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고패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관습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관습법이라는 거는요, 성립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특정 요건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관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그 전에는 아 그래 맞아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지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거 법적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건 이미 법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 확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에 부합. 관습법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라는 이 관습법이 관행도 지금 있고 법적 확신도 있고 그다음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관습법으로 인정해서 이 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심에서 보니까 얘가 더 이상 관습법으로 작동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여기 세 개 중에 하나가 어긋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 뭡니까?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을 이 관습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대법원은 뭐라고 했다? 그래, 관행? 법적 확신?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거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뭐가? 이러한 관습법은. 그러니까 이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3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 있었어요? 없었죠. 관습법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3심에서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죠? 조리가 남았죠. 조리라는 건 뭐다? 일반 사회 상식 같은 것. 양성평등이겠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양성평등을 이 청구의 근거로 해서 원고 승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바로 그 판례가요. 바로 그 판례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합시다. 관습법. 일단 첫 번째, 민법 1조예요. 민법 1조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 장 앞으로. 3페이지 중간에 조문 박스 있죠. 거기다가 노란색으로 오늘의 첫 밑줄을 치겠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다 치시고요. 한번 쫙 치시고 그 다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관습법에 의하고의 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조리에 의한다 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죠? 두 문자 법, 관, 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냥 선택지에 등장하는 조문입니다.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법, 관, 조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두 문자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옛날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공부를 하고 수험을 하다 보니까 두 문자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두 문자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특히나 객관식 시험에서는 두 문자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 관, 조
민법 1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 있죠. 이 관습법.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데요. 그거는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관확전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밑줄 칠 거예요. 3페이지 법조문에 밑줄 치셨죠? 그리고 그 아래 민사라는 용어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둘째 줄 노란색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규 등을 보호함, 이렇게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규 등을 보호함, 이렇게 하나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법률에 민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민사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도 들어가요.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가정의례준칙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라도 뭔가 규정을 하고 있다면 관습법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겁니다. 이게 은근 잘 나와요. 법률에는 민법 1조에서 이야기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 의미한다. X.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4페이지 그 판례 박스에서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판례 박스 첫 번째 줄 거듭된 관행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셔서 사회의 법적 확신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두 줄 내려오셔서 또 이 이후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세 개 밑줄 치시고요. 관확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관확전. 동그라미는요, 뭐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고 위에다가 방점을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옆에 이 날개 부분이라고 하는데 책의 옆쪽으로 왼쪽 페이지는 왼쪽, 오른쪽 페이지는 오른쪽에 좀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거기다가 두 문자 제가 불러드리는 거 동그라미 친 거 써놓으면 좀 보기 편하실 겁니다. 관확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 번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판례 마지막에 보면요. 대판 2005 7월 21일 2002-1178 전원합의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대판이라는 거는요. 대법원 판결의 준말입니다. 우리 그 법원도요. 되게 줄임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줄임말에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세요. 헌법재판소 헌재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요. 대법원 대판도 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2005 7월 21일은요. 2005년 7월 21일에 선고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날 선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2-1178이라는 거는 판례 번호예요. 이게 바로 판례 고유 번호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 판례의 전문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구글에다가 그냥 2002-1178 치시면 이거에 관련된 판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전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전체 보지 마세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밑줄 쳐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아래 위로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보는 거는 괜찮죠.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전원합의체라고 되어 있죠.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상식. 그래도 여러분들이 법을 배우시는데 전원합의체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노동법에도 전원합의체 좀 나오나요? 전원합의체라는 걸 선생님들이 좀 강조를 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원합의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죠. 1심 받아서 1심이 마음에 안 들면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2심으로 가죠. 2심이라는 말보다는 항소심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걸 항소라고 해요. 2심 판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3심으로 가야죠. 3심은 상고심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에서 재판을 다시 한번 받겠다라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에 불복하는 걸 두 개 합쳐서 상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소. 그런데 3심은 대법원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법관? 우리나라 대법관이요. 14명입니다. 혹시 13명으로 알고 계신 분 계셨습니까? 보통
뉴스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오늘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어떠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는 게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대법관이 13명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가끔씩 계십니다. 근데 아니에요. 14명이에요. 14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대법원장. 우리나라에서 서열, 그 의전 서열이 3등이었나 4등이었나 그러셨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장이랑 동급이고 입법부의 국회의장보다는 하나 낮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장 다음에 법원행정처장. (14) 명의 대법관 분이 한 분은 대법원장, 한 분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대법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열, 여기서, 그러니까 사법부 서열 1위, 서열 2위, 나머지 서열 3위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은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법원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총괄하시는 분이어서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판에는 관여 안 하세요. 그러면 이 12명이 총 3개로 나뉩니다.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4분, 여기 4분, 여기 4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나라 사건들, 2심 판결 난 사건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거 3심이 다, 자, 오늘은 1부 배당, 이 사건은 1부 배당, 이 사건은 2부 배당, 이 사건은 3부 배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4명이 전국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판결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까버리는 겁니다. 2심 판결이 맞아. 너는 지금 상고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네 사건은. 그래서 대법원에선 심리도 안 해줄 거야. 옛다 받아라 기각, 그냥 끝. 이런 사건으로 끝나는 게 한 70-80%가 돼요. 아예 대법원에서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봤던 방금 이런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막 올라옵니다. 3심에, 대법원에. 그러면 여기 4명 중에 한 분이 주심이거든요. 대장. 그분이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우리 4명이서 판단하지 말고 전체 다 모여서 판단해보자라고 하면서 자, 전부 다 모이세요라고 하면 법원 행정처장님 빼고 다 모입니다. 12명 대법원장님까지 모여서 13명이 모이는 거예요. 원래는 3심에 올라오는 사건은 1부에서 판단을 하든 2부에서 판단을 하든 3부에서 판단을 하든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고 끝내는 건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모집해서 13분이서 자기 이름 걸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글을 써서 다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로 끝나요. 2심 판결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드세요. 8명. 2심 판결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드세요. 5명. 그럼 8대5로 해서 2심 판결이 옳다고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5분도요. 자기 이름이 다 나오는 거니까 자기 논리에 맞게 다 쓰십니다. 그거를 다수 의견, 반대 의견, 뭐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관님들이 자기 이름 걸고 다 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 아무리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라고 해도 논리에 납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판례 전문 찾아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전원 합의체라는 건 딱 봐도 그냥 중요해 보이죠. 13분이 다 모이시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은 A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결론을 계속 내렸었는데 앞으로는 기각으로 바꾸겠다라고 뭔가 법원의 결정, 판결을 전향적으로 앞으로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섰을 때 전원 합의체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중요한 사건. 우리 시험이 만약에 민법이 2차 과목에 있었다. 그러면 이런 전원합의체는요. 그 판례 문구들을 막 2문자 따서 엄청나게 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된다? 아무리 중요하게 나와봤자 정말 중요하게 나와봤자
2.5점이, 우리가 25문제니까 아무리 중요하게 나와봤자 4점이죠. 그리고 선택지 하나로 나오면 0.8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중요도는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가 전원합의체, 전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번은 눈독 들여서 보셔라 라는 얘기 정도로만 드리겠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나오면 교수님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평석을 또 엄청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그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는 척 하실 수 있겠죠? 어디 가서 너 전원합의체 알아? 그거 뭔지 알아? 너 우리나라 대학교에 몇 명인지 알아?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제가 한 2달 전인가? 제가 아는 선배 형한테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이제 그분은 법알못, 아예 그냥 법이랑 관련 없는 이제 어디야, 자본주의 끝판왕, 무슨 투자은행 뭐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뭐 물어봤어요. 얘기하다가 형 우리나라에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글쎄 한 1000명 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쪽으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아예 개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개념이 없다 나쁜 말이 아니고 그런 쪽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13명이면 모를까? 1000명은 너무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했어요. 지금 민법 1조랑 관습법 했는데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관습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관확 저는 웬만하면 보실 거다. 웬만하면 보실 거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5페이지에 사실인 관습의 4페이지에 5번 마지막 5번 사실인 관습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 5페이지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라고 되어 있죠. 이건 도대체 뭘까? 관습법은 오케이. 만약에 어떤 사건에서 법률이 적용이 안 된다면 그 다음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게 관습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습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 그 관습법을 적용해서 그 사건을 판단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실인 관습은 도대체 뭐야? 밑줄을 쳐볼까요? 좀?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 표에서 밑줄 칠 건데요. 관습법 쪽에서 맨 아래에 보시면 주장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 아래 세 번째 카테고리가 주장증명이죠. 거기서 관습법 쪽을 보시면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라고 시작하는 그 문구 있죠. 거기서 법원이 직권 이렇게 하나 밑줄 치시고요. 그 옆에 사실인 관습은요, 그 옆으로 가셔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 이렇게 거기다가 밑줄 하나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 밑줄 치셨죠. 거기서 위로 쭈르륵 올라오셔서 첫 번째 네모 박스 들어가셔서 의미죠, 의미. 두 번째 줄에다가 체크만 하나 해놓읍시다. 어디냐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법적 확신에다가 체크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관확전이 다 있으면 관습법이었잖아요. 이거 확 정도가 없으면 그냥 사실인 관습이 될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일단 하세요. 일단. 그리고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인 관습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셨을 때 그런 말 아시죠? 국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인 관습은 국룰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특정 기계를 대여하는 이런 분야가 있었어요. 어떤 기계도 상관은 없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대여하는 분야에는 어떤 국룰이 있냐면 이런 국룰이 있어요. 하루 5만 원 지급하는 게 국룰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과 을이 기계를 대여하고 을이 갑한테 기계를 대여해 줍니다. 바로 이 특정 기계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과 을 사이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루 10만 원으로 하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왜?
사적 자치의 원칙. 원래 계약은요, 민사관계에서는 둘 사이에 합의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아마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둘 사이에서 10만 원으로 하기로 했으면, 오케이, 인정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에서 하루 10만 원이 아니고, 이번엔 두 번째.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니까요. 사적 자체의 원칙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하게 끝나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트러블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 10만 원으로 빌리기로 하고선 갑과 을 사이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법원은요, 이 갑과 을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뭘 보고 찾습니까? 이 둘 사이의 계약을 보고 찾는 거예요. 니네 둘이 하루에 10만 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구나. 그런 거는 우리 민법에서 보면 임대차라는 부분이 있어. 돈을 주고 빌리는 것. 그러니까 이건 임대차에 관련된 거구나. 임대차 관련된 법을 가져와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차 관련 법률을 가져와서 둘 사이의 트러블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랑 좀 차이 보이세요? 지금 관습법으로 내려가지도 않는 겁니다. 뭘로 가는 거예요? 성문법이 존재하니까 그 성문법을 찾는 거예요. 그냥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죠. 갑과 을 사이 둘 사이의 계약을 보고 이 계약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 법 잘 알잖아요, 판사님들은. 둘 사이에서 하루 10만 원의 기계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임대차네. 민법 임대차 규정 가지고 적용시키자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법원으로 달려갔죠. 법원이 어떻게 합니까? 둘 사이 계약서 줘보세요. 계약서 보니까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건 임대차 아니구나. 이런 거를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오케이. 민법에 사용대차라는 규정도 있거든요. 사용대차 규정 적용해서 당신들 사이의 트러블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자, 세 번째. 지금 관습법 단계로 내려가는 거 없어요. 무조건 성문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찾는 게 성문법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갑과 을 사이에, 야, 갑이 을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그 기계 좀 빌려줘. 을이 알았어 라고 하고 빌렸습니다. 둘 사이에서 하루에 얼마로 할 거다라는 얘기도 안 했고요. 무상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 둘 사이에 계약이 없었어요. 그냥 빌려줘? 오케이 하고 빌려주기만 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뭐가 생겨? 또 트러블이 생겼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발생. 그러니까 적용하는 법을 얘를 갖다 찾고 얘를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여기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 사이에서 계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런 계약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은 어떡하죠? 여기다가 그래도 뭔가 관련된 법을, 성문법을 적용하는 게 우선인데 바로 관습법으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개입되는 게 뭐다? 국룰이다. 니네 업계에는 도대체 어떤 룰을 가지고서는 보통 그렇게 대여를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업계의 국룰은요, 빌리면 하루 5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법원이 살펴보니까 맞네? 이런 게 있네. 니네 업계에는. 니네 분야에 이런 게 있구나. 그렇다면 둘 사이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한 게 뭘로 바뀌는 거죠? 하루 5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얘를 이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인 관습인 거예요. 국룰이 이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해야 돼요? 임대차가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성문법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그 성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니네 분야가 어떤 게 있냐라고
어떤 국룰 같은 게 뭐가 있냐라고 볼 때 적용되는 게 사실인 관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요. 관습법이랑 사실인 관습은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관습법, 만약에 여기서 관습법을 개입시키려면 관습법은 어디로 가야죠? 만약에 민법에 사용대차라는 규정이 아예 없어. 그러면 무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법률, 성문법이 없는데? 그럼 관습법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단계에서, 관습법은 이제 성문법 다음으로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사실인 관습은 너네 둘 사이의 행위가 과연 어떤 건의를 밝히는 게 사실인 관습이 개입되는 분야인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한마디, 국룰, 사실인 관습은.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89페이지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차이를 조금은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민사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분야입니다. 둘 사이에서 100원짜리를 왜 10,000원 주고 사고 팔고 했어? 라고 해서 개입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마구 막 나오는데 별로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넘어가고요.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라는 게 있네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볼 말인데요. 지금부터 법률 관계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계속. 법률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냥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관계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잘 모를 때는 뭘 보면 되죠? 그 개념과 비슷한 개념 아니면 그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을 좀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라고요? 둘 사이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매도인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기죠? 잔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 계약으로 인해서. 매수인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라고 하는 권리가 생깁니다. 소이등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나중에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엔 뭣도 받아야 되죠? 인도도 받아야 됩니다. 인도 청구권이라는 것도 생겨요. 의무는 뭐가 생기죠? 권리에 대응되는 게 의무죠. 이쪽에서 잔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다는 건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는 건 소유권을 이전해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인도를 해줄 의무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이거와 대비되는, 법률 관계와 대비되는 호의 관계라는 걸 볼게요. 호의 관계. 호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자, 우리 자가용을 타고 어디로 여행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자친구가 응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가 여행을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죠? 너 왜 여행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아, 안 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게 어딨어. 너는 지금 여행을 간다고 했으니까 여행 가라 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게 호의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호의 동승 관계가 나올 겁니다. 뭐냐면 차 태워주는 거예요. 차 태워주는 거. 출근하는데 제가 차 태워드릴게요. 이 둘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차를 태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저에게 왜 차 안 태워줘요? 라고 하면서 날 차 태워주세요 라고 법원에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호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사건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갑, 여자, 을, 남자, 병도 남자. 이 세 명이서 직장 동료였어요. 직장 동료인데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막 만취할 때까지 다 세 명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여가 자기 몸을 되게 못 가눌 정도로 많이 취했단 말이에요. 을병이 감여를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갔는데 감여가 이미 인사불성이어서 집이 어딘지도 자세하게 얘기도 못했어. 그래서 어쨌든 근처에 내렸어요. 데려다 줘야 되는데 업었어요. 일단 을남이 한 번 업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병남이 또 업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갑이 되게 심각하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 다음날 뭐 했죠?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뭐 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궁금하시죠? 됐습니다. 총 얼마였죠? 2억인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2억인가? 왜냐면 그때 두개골 골절 되게 심하게 넘어진 거예요. 두개골 골절에 어쨌든 되게 많이 다치셔가지고 자 보세요. 갑과 을, 병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습니까? 계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감여를 집에다 업어다 주려고 했던 건, 업어서 데려다 주려고 했던 건 그냥 호의 관계에서 나온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여도 을병에게 나 집에 데려다 줘. 왜 안 데려다 줘? 이렇게 청구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의 관계에서도 뭐는 가능하냐면 만약에 이 을과 병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7페이지 호의관계와의 구별에서 로마자 2번 1번 의미 특징에서요. 첫 번째 줄입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 거기다가 그냥 체크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해줄게. 내가 너 태워다 줄게.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왜 안 해줘? 라고 청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호의관계의 본질인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면 넘어가 봅시다. 필기를 하나 합시다. 네. 거기 아래에다가요. 거기 아래라는 건 1번과 2번 아라비아 숫자와 1번과 2번 사이에다가 하나 필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호의 관계. 갑이 을에게 뭐 한다고 했다고요? 내일 출근할 때 내가 태워다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랬을 때 둘 사이에서 그게 호의 관계라면 을이 뭐 하는 게 불가능하죠? 너랑 나랑 계약을 했잖아. 네가 날 태워다 주기로 계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태워다 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행 청구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게 호의관계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내용.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어요. 갑이 을에게.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을이 갑에게. 이게 뭐냐면 갑이 호의관계로 을을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같이 태워주고 같이 태워서 가는데
갑과 을이 한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병차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을이 다쳤단 말입니다. 갑은 호의로 을을 태워줬어요. 그런데 갑의 부주의, 병의 부주의가 결합해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불법행위라는 게 내가 꼭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요.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다 과실로 일어나는 게 불법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갑의 불법행위와 병의 불법행위가 짬뽕이 돼서 을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호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약에 의해서 이행 청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너 나 안 태워다 줬지. 그래서 네가 날 태워준다라고 하고 말은 해놓고 안 태워다 줘서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어. 나 그래서 택시 타고 왔잖아. 택시비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못해요. 둘 사이에서 어떤 계약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근거로 해서 이행 청구, 계약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는 겁니다. 뭐만 가능하다? 하지만 호의관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갑이 남자친구, 을이 여자친구였거든요. 갑이 을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을이 사망을 했어요. 을이 만약에 사망 안 했으면 그래도 남자친구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손해배상 청구 안 했겠죠. 근데 사망을 해서 유족들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겁니다. 네 차 네가 운전 못해가지고 운전하면서 과실 때문에 병차 박아서 내 딸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례예요. 이 사례가 호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갑은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도 제가 남자친구로서 태우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제 책임을 좀 감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해 볼 만하죠. 우리 법원은 안 받아줬습니다. 호의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 상계 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7페이지에 있는 판례입니다. 판례 박스 한번 읽어보고 1교시 마칠게요. 자동차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여기서 을이 되겠죠.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정도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